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4회 풀고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왕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라고 명하였다. 그때 최승로가 상소를 했는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로라는 인물이 왕의 명에 따라서 뭔가를 적어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로 시무 28조라고 나오고 이 왕은 고려시대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승로라는 학자가 시무 28조를 올린 이 왕은 고려의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고려에도 성종이 있는데 주로 이 이룰성자라는 시호를 받으면 많은 제도를 완성시키고 이 유학을 좀 진흥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룰성자를 좀 받게 되죠. 이 특징에 맞춰서 성종의 업적을 골라보겠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 곡식창고의 이름으로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흑창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고려 개창자입니다. 태조예요. 태조 왕건. 빈민구제의 흑창을 처음 설치를 하는데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전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빈민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처음에 실시를 합니다. 요거는 태조 업적이고요. 2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앙검법을 실시하였다. 노비를 앙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준다라는 얘기죠. 이게 왕권 강화하고 연결되는 이유는 일반인이 되어야 그들이 세금을 내고 또 군대로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노비들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요건 광종입니다. 4대 임금이었던 광종, 고려의 광종 이야기고요.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렇게 학문 연구 장려하는 데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예종이에요. 예종. 예종의 업적에 종종 선지로 등장을 많이 하는데 예종은 이 국가의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칠제라는 전문 강좌도 설치를 하고 장학금도 만들죠. 양현고, 장학제도도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거 같이 연결해서 한 번에 기억을 해두고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도감은 관청의 이름이고요. 전민, 땅과 백성을 변정, 다시 똑바로 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노비앙검법이랑 비슷한데 토지가 하나 추가돼 있죠. 이건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기고요. 고려 말 공민왕 때고 공민왕 때 승려 신도원을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이제 좀 정리하려는 사업을 개혁책을 추진을 합니다.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것도 아니고 5번 보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게 성종의 업적입니다. 성종의 업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대부분을 받아들여서 유학으로 고려를 이제 통치를 하는 정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12목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지방관들을 다 파견을 하고 그래서 왕권 강화, 유교의 진흥을 위해서 힘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답으로 체크하시고 성종의 업적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몫인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었던 사당을 지금 전남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사람은 요게 힌트네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라는 부대의 부원수로 활약을 했다. 요 세 종류의 군사가 있는 부대는 요거는 별무반입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세 종류인데 신기군은 말을 타고 있는 병사들이고 신보군은 이제 걸어 다니는 병사고 특이한 건 항마군이죠. 항마군은 승려 병사들입니다. 요 세 종류의 부대를 만들어서 별무반이라고 하고 요걸 이끌었던 사람은 윤관이라는 분이죠. 윤관이라는 분이고 윤관은 여진을 물리치기 위해서 별무반의 창설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1번 보겠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사군 육진. 이것도 군대의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선 세종이죠. 조선 세종 때 김종서,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지도 나왔을 때 저기 위쪽에 토끼 모양이라고 봤을 때 귀 모양에 해당하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조선시대 거고요. 원나라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원 간섭기의 고려 군대죠. 고려 군대입니다. 이거는 고려 군대고 여진보다 뒤시기예요. 몽고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 게 맞죠. 요 3번이고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요거는 여진 이후에 쳐들어오는 이 몽고와의 항전 내용이고요. 2차 침입 때 김윤후라는 분이 살리타를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죠. 마지막 5번 보면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 역할을 했다. 이 고려시대 때 또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병처럼 운영을 했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군사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 이 야별초라고 있어요. 야별초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군대를 보태서 훗날 삼별초가 됩니다. 이 삼별초는 대몽항쟁을 끝까지 진행한 군대로도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군대의 특징 한번 정리해놓고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에 첫 번째 힌트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은 당시의 문벌 귀족이었던 이 사람 김부식입니다.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유교를 기반으로, 유학을 기반으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쓰죠.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남북국.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실학자가 발해고에서 하죠.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 남북국 용어를 쓰고 사초,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이 되었다. 이게 원재료라는 뜻이에요. 요걸 재료로 편찬되는 책은 조선의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사초가 오리지널 자료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관들이죠. 이 사관들이 수십 년 동안 기록한 이 기록지하고 정치를 하는 내용들을 만든 이 시정기라는 자료를 가지고 임금이 죽으면 실록청을 만들어서 비로소 기록을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이나 뭐 정조실록이나 그런 게 훗날 나오게 되는데 조선 왕조 실록의 편찬 내용이고요. 3번 단군의 고조선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단군 고조선 건국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했다고 생각되는 정확히 원본 자료가 있는 그런 거를 위주로 역사서를 편찬을 해요. 이분에게 이 단군 신화는 신화나 설화이지 역사로 접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삼국사기에는 그런 식으로 누락된 얘기들이 있어요.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비설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로 안 적히게 되는데 불교적인 신비한 스토리 같은 거는 실리지 않겠죠. 또 이분이 유학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삼국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은 훗날 나중에 편찬되는 이련 스님이 만든 삼국유사에는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는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승유라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책도 기억해 주시고 본기와 열전 등 여러 종류의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이게 삼국사기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사사와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두면서 본기가 있고 인물전을 따로 빼가지고 열전을 만드는 그런 형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은 4번이고요. 5번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문학작품의 형식으로 서사시로 표현한 거. 이것도 고려시대 만들어진 거긴 한데 동명왕편입니다. 시조를 동명왕이라고 하죠.
동명왕편, 이거는 이규보가, 문장가 이규보가 쓴 글이죠. 이렇게 역사책이랑 글 종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라는 인물이 불교의 개혁운동을 전개했었던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이 지역으로 힌트가 하나 또 있고, 그는 수행 방법으로 도노점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도노점수의 불교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도노, 한 번에 깨우치는 거예요. 갑자기 깨우치는 거. 먼저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 점차적으로 부족한 걸 메꿔가는 식으로 수양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니까 깨치는 게 먼저예요.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계속 닦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노점수를 주장했었던 사람, 그리고 보조국사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울입니다.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한 사람은 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각훈. 화엄 일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의상대사입니다. 원효랑 같이 종종 언급이 되는 인물이죠. 의상대사고요. 권수, 정해결사문을 작성해서 정해쌍수를 강조했다. 이것이 진울의 업적입니다. 진울은 불교계를 개혁한 인물이 되겠는데, 정해결사문, 정해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정해결사를 나중에 수선사란 이름으로 바꿔서 수선사결사라고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정해쌍수가 뭐냐면, 당시에 불교계도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로 교파라는 게 있죠. 교종파가 있고 선종파로 크게 나뉠 수 있겠는데, 교종과 선종, 그러니까 뭔가 실천과 이론은 어느 한쪽만 강조되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실천과 지식, 지혜는 같이 닦아야 된다. 이걸 정해쌍수라 그래요. 두 개를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쌍수를 강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거나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불교의 개혁과 통합운동을 같이 진행했던 인물로 진울이라는 인물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으로 일단 답은 찾아주고요. 4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 설명 모아놓은 책이죠.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이라고 하는 거의 주석의 백과사전 같은 거를 편찬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요거는 의천의 업적입니다. 의천, 대각국사라고도 하는 의천. 특이한 건 이분은 문종의 아들로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이어서 진울이랑 같이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의천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진울이 나오거든요. 대각국사 의천은 통합을 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하려고 하긴 했고, 이분 대단한 승려인 건 맞는데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형이 왕이니까 숙종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통합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통합이었고, 실제로 의천이 죽고 나면은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거의 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개혁한 사람이 진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천, 대각국사 의천 얘기 요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했다. 이 사람 좀 특이하게 승려인데 향가를 좀 지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균여라는 사람입니다. 균여도 고려시대 활동한 사람으로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밑줄 그은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 들었는가?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지급 기준이 점차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힌트가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의 말에서 나왔어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거, 전식과 제도인데요. 전식과 제도인데, 이 전식과 제도 고려시대 토지 제도고요. 인품이 나옵니다. 인품. 이 토지 제도를 지급하는 방식이, 토지를 주는 방식이 인품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좀 힘든 그런 거를 처음에 기준으로 삼아서 토지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이 점점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과정을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보여주고 있는데 전지와 시지라는 게 나와요. 시지. 전지는 곡식을 거두는 그 땅이 맞고 시지는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산이에요, 산. 땔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산을 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지와 시지를 같이 묶어서 지급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전시과가 시행됐었던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초량 외관. 요 호칭 자체가 일본이랑 외랑 무역을 했었던 기관인데 초량은 현재 부산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아직도 초량동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일본과 교류를 했었던 장소 이름을 초량외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선시대니까 아니겠죠?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활동을 했다. 이것도 조선시대인데요. 조선 후기인데 독점적 도매 상인이 뭐냐면 한 가지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전문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발달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광산 경영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죠. 도고라는 거, 조선 후반기라는 거 체크하시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선지에 자주 나오죠. 동시와 동시전. 이것은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동시라는 시장을 두고 이걸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같이 두었다. 신라 지증왕 때에 나오는 일이고요. 국가의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이 되었다. 삼한통보하고 해동통보는 고려시대에 발행된 화폐의 이름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마저 볼게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했다. 원래 광산 개발은 국가가 이제 맡아서 하는 것만 됐었는데 이제 민간도 허용을 해주고 대신에 세금, 등록세나 거기에 부여되는 세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고 광산을 개발하려고 한 거죠. 이 설점수세제는 조선의 효종 때 하는 일입니다. 조선 효종, 요것도 조선 시대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국가의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 플러스 활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활구. 조그만한 표주박처럼 생긴 건데 은병이라고도 하죠. 은으로 만든 병입니다.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고위권 화폐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국가가 주도로 주전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화폐를 유통을 시키려고 해요. 요거 했었던 사람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면 고려의 숙종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숙종 있죠. 조선시대에도 숙종이 상평통보, 여러분들이 엽전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상평통보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람이에요. 화폐랑 관련된 이름이 다 같이 숙종으로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암기 팁으로 가져가시고 숙종은 한마디 더 얘기해 놓으면 그 승려 의천의 형입니다. 고려 의천, 대각국사 의천의 형이고요. 의천이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화폐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여기 인상을 좀 깊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를 들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국을 해서 형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해서 하면은 경제가 좀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의천의 건의를 받고 주전도감을 만들고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죠. 자,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고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서 헌신한 박병선 박사. 여기 사진에 있네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다큐멘터리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이것을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발견을 했다.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박병선 박사는 서지학자입니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책은 뭘까요? 금속 활자가 나오니까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가 직지라고 알고 있는 직지, 직지심체 요절이죠. 사실 저 직지심체 요절도 이름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풀네임은 더 길어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 길어서 그냥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따서 직지심체 요절 거기서 더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고 있는 책입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기도 하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직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거는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주가 공부해야 되는 10가지의 도, 이거를 도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황이 만든 책입니다. 이황이 만든 책이고 이거는 조선시대가 되겠죠. 조선시대 거. 저 직지심취의 요절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건 시기가 맞질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 2번 세금 수취를 위해서 3년마다 작성이 되었다. 세금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만큼 살고 있는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년마다 작성됐었던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신라의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촌의 촌주가 자기 마을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나무는 얼마나 있는지, 논과 밭은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정문서, 촌락문서는 일본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게 됐고 아직도 일본에서 소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알 수 없었던 신라의 어떤 세금을 수취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자료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일제강점기 때 발견이 됩니다. 요 신라의 민정문서도 하나 기억은 해주시고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렇죠. 등재가 됐죠. 가장 오래된 구텐베르크가 인쇄했었던 그 책보다 훨씬 먼저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서 2001년에 유네스코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 책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프랑스 도서관의 자료실에서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발견을 했는데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우리는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빌려서 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도 근대의 어떤 특정 시기에 프랑스로 흘러갔을 거라고 보여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누군가가 반출을 해서 불법적인 어떤 루트로 뭐 골동품 파는 것처럼 매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하지만 유네스코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2001년에 등재가 됐고요. 답은 우선 3번이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 고려시대에 우리가 여러 국가하고 대외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국가는 거란입니다. 거란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고요. 2차 침입을 했을 때 임금이 나주까지 피난 갈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군대를 무찌르고 싶은 마음으로 경전을 다 모아서 이거를 편찬을 합니다.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편찬했었던 이 책은 대장경인데 다 모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근데 처음 만든 대장경이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몽골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 몽골도 마찬가지로 거란처럼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정성스럽게 더 방대한 양의 경전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드는 게 제조, 다시 만들어서 제조예요. 재방송할 때 그 제자예요. 제조 대장경입니다. 이 제조 대장경은 이 본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별명으로 더 불리고 있죠. 대장경은 2번 제작이 됐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건 목판이죠. 이건 목판입니다. 5번 충신과 효자, 연려를 알리기 위해서 간행을 했다. 이거는 다 유교에서 좋아하는 도리가 되겠죠. 요거는 삼강행실도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유교의 도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정답 우선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다루가치가 힌트 다루가치. 다루가치가 뭔가요? 다루가치. 우리 고려 말기에 원나라 간섭 심하게 받고 있을 때 그 원나라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관리죠. 원나라에서 파견한 원나라 관리입니다.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사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나요? 감히 원나라 황제가 있는데 너가 원나라 황제랑 똑같이 이렇게 칭하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다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낮춰서 부른다는 얘기죠.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고쳐서 낮추었다. 요거는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약 40년의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게 되고 이 원나라는 고려를 완전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거의 속국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원나라에 순응한다라는 걸 여러 방식으로 시험을 하죠. 여러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하고만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렬왕도 이 원나라의 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마국이 되는 거죠. 사위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권이나 이런 거는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충렬왕의 충자, 요거도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렬왕을 시작으로 충충충충이 이어지는 왕들이 쭉 나옵니다. 훗날 공민왕에 출연하기 전까지 우리는 상당한 간섭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오죠. 이 원간섭기가 되는 그 시기를 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해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이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우왕. 이건 시기가 조금 건너뜁니다. 여기서 시해당한 왕. 원간섭기가 되고 나서 충충충충충 나오다가 공민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이 나중에 실패합니다. 개혁이 실패하고 공민왕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장면에 언급이 되고 있고 공민왕 다음으로 옹립된 사람이 우왕입니다. 우왕. 이 왕은 공민왕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했다. 이거는 우왕식의 일입니다. 나의 뒤쪽으로 가야겠네요. 화통도감. 화포 제작하는 거죠. 여기 담당관이 최무선입니다. 위인전으로 등장하는 사람, 화포를 제작해서 이걸로 왜구를 무찌르게 되죠. 진포대첩이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유인의 이자춘 등이 쌍성 총간부를 수복하였다. 다시 되찾았다. 공민왕 때 업적입니다. 공민왕 때는 원나라식의 복지나 이런 거 다 폐지하고 땅도 되찾고 전민변정도감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문세족의 세력도 약화시키려는 개혁안을 공민왕이 추진하죠. 지금 가와 나 사이에 나가 공민왕이 시해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공민왕 통치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정중부 등이 무신이죠.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정변입니다.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무신정변이니까 가의 이전입니다. 가의 이전.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최씨 무신정권입니다. 최씨 무신정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에서 장기항전, 몽고와 장기항전을 하죠. 원간섭기 직전이니까 이것도 가의 이전이 되겠고요.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면서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여기에 장군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이성계하고 약간 대립이 있었던 이걸 명령한 사람이 우왕이고요. 수도에서 왕을 지키면서 보좌했었던 사람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는 최영 장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우왕 뒤의 시기의 일이니까 이렇게 시대에 정리하고 정답 2번으로 공민왕의 업적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왕이 말했다. 장영실, 누군지 바로 알겠죠? 세종대왕입니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서 자격루를 만들었다. 황희도 나오네요. 황희. 왕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입니다. 세종 시기, 세종의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주자소가 설치가 되어서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주자소, 글자 만드는 곳이죠. 활자 만드는 곳입니다. 활자소인데 요거는 이미
태종 때 설치가 됐어요. 세종이 처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쇄 기술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매우 길게 연결이 되죠. 하나 더 힌트라면은 개미자라는 특정한 글씨체에 이 활자를 주조했다라는 거 태종의 업적 중에 하나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훈련 교범인 무예도부 통지가 가능되었다. 이건 정조입니다. 수원 가보셨나요? 수원화성? 유네스코 수원화성 앞에 가시면은 수원화성 행궁이라는 데가 있고 앞쪽에 행궁 앞에 광장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서 주말마다 이 무예도부 통지가 우리나라 무술 교본 같은 거예요. 싹 정리한 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현하는 무예도부 통지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정조 시기에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그 무술에 대한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편찬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수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정조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예도부 통지는 정조식입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직업군인입니다. 항상 있는 상비군이에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게 되는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조선 시대 때 선조 때 훈련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는 임금이거든요. 우리도 상시로 뭔가를 둘 필요가 있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훈련도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요거는 선조 뒤의 시기인 광해군 시기입니다. 광해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게 세종의 업적이죠. 세종 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거에 맞는 기준의 것들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기준에 맞춰가지고 역법서를 정리한다던가 우리 풍토에 맞춰가지고 농사직설을 편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농사직설이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천체의 운동을 정리하거나 한 역법서가 나와요. 역법서 중에서 칠정산이라는 책 있고 칠정산 책 나온다. 역법서 같은 거 우리 기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어. 옥당과 옥서 등의 별칭이 있었고 책과 문서를 관리를 했다. 여러 가지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옥당이라고 불렸다라는 힌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옥당이라는 현판, 이름 써있는 옥당 현판이 아직도 걸려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의 창덕궁 안에 가시면 창덕궁에 실제 이 기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옥당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옥당이라는 곳은요, 이건 별명이고요. 진짜 이름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수도는 한성이죠. 한성부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시겠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요게 정답입니다. 사헌부, 사간원. 사헌부는 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고요. 사간원은 간쟁, 봉박 뭐 이런 거 하는 기구인데 요 기구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3사로 불리면서 왕에게 뭔가를 논하고 간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기구 역할한 기구 3개 모아서 3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문관 옥당입니다.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대체로 무난하게 승진 가도를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당에 간다는 거는 먼 훗날 여기를 거쳐간 누군가가 매우 높은 확률로 재상이 된다는 거죠.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옥당을 거쳐간 사람 중에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 집안 굉장히 명문가인 게 무려 9대에 걸쳐서 옥당 관원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9대 옥당이라고 불렸던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 정약용은 정조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무난하게 정승 판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안타까운 인물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원래는 상설이 아니었는데 자꾸 우리가 그 일본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임시로 군사랑 관련된 회의기구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상설기구로 바뀐다.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4번 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왕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담당을 했다. 승정원이고요.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는 들라 하는 그 도승지가 있는 데가 승정원입니다. 국왕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직속이에요, 직속. 한 라인이라는 거죠. 한 라인. 바로 왔다 갔다 부릴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을 했다. 의금부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의금부의 하옥하라라는 장소가 여기가 되겠죠.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부부 사이에 부인이 뭐 남편을 죽였다거나 하는 이런 치명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강상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저지르면은 여기에서 처결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부서들 체크하고 20번 보겠습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조선의 지방교육기관이다. 대부분 지방 관하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고 제향 공간인 제사 지내는 대성전, 공부하는 공간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기관이고 수원에 있대요. 근데 서울에 이거랑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 대학로 해화동에 가시면 성균관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성균관대학교 안쪽에도 이런 게 있죠. 똑같이 대성전 있고 명륜당 있고 동제 서재 있습니다. 이건 국립대학교 성균관에서 갖추고 있었던 건데 요거를 똑같이 모방을 해서 지방에도 이런 거를 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던 관학입니다. 지방의 교육기관, 향교입니다. 지방의 교육기관이라는 뜻이죠. 향교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예종이 한 거예요. 예종이 관하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좋은 강이 많아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걸 왜 했죠? 그때 사립학교가 굉장히 크게 융성을 하고 있었어요. 최충이라는 개인이 만든 구제학당이라는 데가 너무 명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설 학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과거 급제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구제학당만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고 국가에서 만든 국자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운영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종이 이 국자감을 정비를 하면서 칠제도 설치를 하고 우리 장학금도 줘. 이런 것도 설치하고 했다라는 거죠. 이건 고려 시대 겁니다. 고려 거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죠. 풍기군수 주세봉이 처음 세웠다. 요거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비슷해요. 역할은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제사 지내고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데 개인이 세울 수 있어요. 뭐 주군연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립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 주세봉이 처음 세운 데에는 백운동 서원이에요. 어디서 서원이란 글자 많이 보셨을 텐데 조선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흥선대원군이 다 때려서 문 닫게 하는 서원철폐 사업하죠. 1000개가 넘어서 너무 심각한 비리에 온상이 되어서 임금에게 현판을 받거나 최초에 모시기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거 47개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렸다라는 서원철폐의 주인공이 여기 이 서원입니다. 국가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개수가 많을 리도 없고 철폐를 할 이유도 없겠죠. 서원이랑 많이 헷갈리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국립대학교였던 성균관입니다. 여러분 생원, 허생원, 김진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전래동화에 맨날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과거 시험이 단계가 좀 많아요. 단계가 많은데 그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차 시험에 종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생원시가 있고 진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생원시를 보고 합격하면 생원, 진사시 합격하면 진사가 되는데 뭐 그냥 지금 이해가 되기 편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생원시는 약간 객관식에 가까운 단순 정보 시험이고 진사시는 살짝 논술 시험입니다. 이 둘은 모두 똑같긴 한데 자기들끼리는 진사를 조금 더 높게 해주기는 했죠. 논술 시험 통과한 사람이니까. 이 허생원과 김진사가 되어야지만 국가에서 모든 돈을 다 대주는 국립, 무료, 국비 기숙학교인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대과라는 시험에 보면은 이제 임금이 있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벼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 중앙에서 정부에서 교수나 선생님 파견했다는 얘기예요.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게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전문가를 파견을 해 주어야겠죠. 이게 서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유학을 비롯해서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국자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해보고 20번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